이번 시간은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론편에서 배웠던 결산의 그 절차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예비 절차, 본 절차,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예비 절차의 시산표 작성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시산표에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 작성인데요. 결산 정리사항을 갖다가 기록한 열람표입니다. 회사에서 결산 정리해야 될 그 사항만을 기록한 열람표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분계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정산표 작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임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 가서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하고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수정의 시산표 작성 및 보조부의 마감인데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본 절차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그 작성되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결산 정리사항을 갖다가 분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동으로 분계하는 수동 결산 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분계하는 자동 결산 분계가 있습니다. 수동 결산 분계와 자동 결산 분계 그 사항, 항목을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력 순서는요, 수동 결산 그 관계되는 분계를 먼저 하시고 그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나머지 자동 결산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합니다. 그 입력을 하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상단에 있는 F3 전표 추가를 눌러서 해당되는 내용이 일반 전표에 추가되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산 정리 분계가 마감되는 거죠. 자, 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수동과 자동으로 그 분계하는 그 항목을 아셔야 되는데 자동으로 결산 분계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프로그램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넣고 나서 전표 추가 버튼을 꼭 누르셔야지 분계가 완료됩니다. 전표 추가 버튼 누르면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하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예만 해주면 됩니다. 자동 결산 분계는 5가지입니다. 5가지니까 암기가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관련된 분계 첫 번째, 두 번째 감가상각과 관계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분계, 세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분계,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분계로 5가지 이렇게 분계로 나눕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 결산 분계를 수동 결산 분계처럼 수동 결산 분계는 일반 전표에다가 해당되는 결산 분계사항을 넣는 건데요. 이 5가지 항목을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 결산 분계처럼 회계 처리해서 직접 사용자가 넣어도 되지만 프로그램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메뉴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5가지 항목은요, 암기하셔서 꼭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자동에 해당되는 그 분계는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에 넣고요. 나머지 결산자료 입력에서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분계는 직접 분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결산 시에 해야 되는 분계를 직접 하는 것을 수동 결산 분계라고 부릅니다.
자, 수동결산 붕괴의 그 중요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의 발생, 결산 시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는데 회수일이 다음 연도일 때 차변의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의 수익 이름 하나 쓰시는 거고요.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제 비용이 있는데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해당되는 비용을 처리하시고 상대 계정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익의 발생인 이 계정으로 비용의 발생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해 연도의 수익 중에서 당기 수익 중에서 다음 연도의 수익이 있다면 해당되는 수익을 차감을 해야 되고요. 차감할 수익의 이름을 차변에 쓰고 대변에 선순수익이라고 처리합니다. 수익을 이연시킬 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즉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다음 연도의 비용이 있다면 그 해당되는 비용은 빼시고 차변에 선급비용이라고 처리합니다. 비용의 이연의 계정 과목입니다. 해당되는 분계는 회계 1급부터 쭉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전산세무 2급이라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그 계정 정리하는 분계가 결산 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현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현금 과부족 차변에다가 그 부족한 것을 써놨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거든요.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므로 결산 시에 되면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 즉 현금 부족분은 대변으로 옮기시고 그 자리를 잡손실로 대체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금 잔액이 많을 때 현금 과부족 대변에서 놓은 그 현금 과부족은 차변으로 옮기고 대변에다 자비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 분계가 또 필요합니다. 구입 시에 비용으로 처리한 그 소모품 결산 시까지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소모품은 비용에서 빼시고요. 차변의 소모품으로 처리합니다. 구입 시에 자산, 소모품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결산 시까지 발생된 그 사용한 소모품을 비용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소모품비로. 소모품은 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결산 시에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유가증권의 평가라고 그러죠.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이제 올랐을 때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이제 수익이지만 얘는 자본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락했다면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을 처리하고 얘는 이제 비용이고 얘는 또 여전히 자본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평가하는 건데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가 환율의 상승이나 환율의 하락으로 환차익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손해가 발생되면 환차손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일이 1년 이내가 되면 결산일 기준으로 이거 처리하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합니다. 장기 차입금을 차변으로 옮겨서 없애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금과 가수금은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차변에 있는 가지금은 대변으로 옮기고 대변에 있는 가수금은 차변으로 옮기고 해당되는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이 8가지 사항이요. 결산 시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할 수 없는 사용자가 직접 분계해야 되는 수동결산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자동으로 입력하는 자동결산 분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 분계는 이제 메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프로그램에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버튼은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고요. 메뉴로 보시면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날짜가 나오면은요, 기간이 나오면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말의 재고자산을 이제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말의 재고자산. 제조업이기 때문에 세무 2급은 기말에 그 재료 수거 남은 거는 기말 원재료 재고용단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 넣고요.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에 완성이 안 돼 그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제공란에 입력하시는 거고, 기말의 제품은요, 기말 제품 제공란에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넣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그 유형자산이 제조 쪽에서 쓰는 거라면 경비의 일반 감가상각비 란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 쪽에서 쓰는 거라면 판매관리비의 감가상각비 부분이 있거든요. 얘는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 쪽은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판관비 밑에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리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붕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붕괴는요, 상단에 대손삼각 버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뉴 결산자료 입력 상단에 대손삼각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창이 나오면 회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나오는 거고요. 그 채권 중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채권만 데이터를 넣고 나머지는 데이터를 넣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4개를 다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4개를 그대로 살리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손율이 기본값으로 1%로 되어 있고요. 만약 해당되는 대손을 다른 퍼센트로 하고 싶다면 추정 대손율이 다르다면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잔액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받으러움 잔액, 단기대여금 잔액, 미수금 잔액이고요. 우리가 이를 채권의 잔액이라고 그러죠. 그 채권 잔액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공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 금액, 이 채권 잔액 금액 곱하기 대손율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빼기 이 충당금 잔액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설정액, 보충할 금액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다 쓰고 싶다면 여기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이 시험 문제에서 2개만 이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2개만 하겠다 그러면 이 2개는 놔두고 나머지 2개는 지워버리셔야 되는데요. 이때 지우실 때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지워집니다. 스페이스바 엔터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입력하는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직원권은요, 그 다음에 생산직이죠. 공장직원권은 노무비 밑에 퇴직급여란, 퇴직급여 가로 1200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 넣으셔야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가 전입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 설정액을 전입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1200 난다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판매, 영업 파트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일관 관리비 밑에 있는 퇴직급여 1200 난에다 그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 추계 기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단에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자료에 나온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게 사용하면 편한데 문제의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대부분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자료를 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세 붕괴가 있는데요. 법인세 붕괴는 일단 선납세금 회계 처리된 게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란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미지급 세금, 내년에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 그거는 전체 법인세가 얼마인지 시험장에서 그 문제에서 써주거든요. 법인세 써주면 그 법인세에서 선납세금을 빼서 계산기로 조회된 선납세금을 빼가지고 나머지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고 나면 이제 자료를 한꺼번에 다 넣고 이제 붕괴 처리하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 붕괴는 다 넣고 나서 상단에 F3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서 이해를 해주시면 모든 붕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결산의 이 본절차로 가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절차는 재무제표 작성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본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본절차는 집합손익계정 설정, 수익비용 계정 마감, 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계정 마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부 마감되면서 이제 재무제표 작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그 과정이 재무제표 작성과 연관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조업자 기준으로 말하면요, 일단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산, 정리, 분계, 수동하고 자동으로 다 끝나고 나서 분계가 추가로 됐잖아요. 그 추가로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12호를 치신 다음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요. 이걸 수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시산표는 수시로 보통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이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제조업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이 순서대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순서대로 누르면 되고, 이렇게 눌러갈 때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갔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제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면 본절차 해당되는 집합손익계정이 설정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수익과 비용의 차액이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서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상단에 전표 추가라는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조원가 명세를 먼저 클릭하셔야 돼요. 제조업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또 클릭합니다. 클릭한다는 건 들어가서 날짜만 12월 30일 치고 나오면 돼요. 제조원가 명세에 가서 12월 30일 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서 12월 30일 치면 되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에 가서 12월 30일을 치면 제조원가 명세서 맨 밑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시 손익계산서에 가서 12월 30일을 치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넘어가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제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해서 해당되는 그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다 집합손익계정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집합손익계정의 차액이 자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분계가 필요하죠. 그럼 이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단기순이익이 산출된 것과 동시에 수익 전체가 얼마고 비용 전체가 얼마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분계가 필요하죠. 집합손익계정이 설정되면서 그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손익계산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나오면 수익비용 이 둘의 금액이 확인이 되니까 그 확인된 금액을 집합손익계정으로 넘기고 얘는 계정을 마감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합니다. 이거 누르면 그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요. 이 회계 처리가 본절차에 들어가 있는 수익비용 계정 마감의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이제 단기순이익이 넘어오면은요, 그 미처분 이익여금이 결정이 되고, 이 미처분 이익여금은 결국에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넘어가고요. 자본의 미처분 이익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이 끝나요. 보고서 작성이 끝나고, 문제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해서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 다 끝내고 나서 프로그램 메뉴에 보면은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마감 후 이월 버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감을 실행해 주셔야지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이 마감되고 데이터가 단기 데이터가 이제 정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연도를 바꿔서 다음 연도 회계 처리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 순서를 좀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시산표에 가셔서 시산표 데이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예비 절차의 첫 번째 단계죠. 자, 그 다음에 분계를 하는데 결산 정리상을 만들어서 분계하는데 먼저 수동 결산 분계를 일반전 배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분계를 결산자료 입력에다 해줍니다. 1월부터 12월 치시고 이거 해주고 나면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이 데이터가 일반전 배면에 가서 결국에 모든 결산 시 회계 처리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본 절차 넘어가게 되는데요. 본 절차는 재무제표 작성과 같이 곁들여서 프로그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즉, 본 절차 다음에 그 재무제표 작성인데 그 두 개 동시에 이루어져요. 제조업자는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 제조원가 명세를 먼저 누르시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치시고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로 넘어오게 되고 넘어오면서 매출원가가 확정이 돼서 단기 순이익이 산출됩니다. 손익계산서 파트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수익비용 계정 마감이 필요한데요. 그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위해서 손익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이 작성이 되면 단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들어갔다만 나오면 돼요. 12월 30일 치고만 나오면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넘겨받습니다. 넘겨받게 되고요. 그 넘겨받으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있는 그 단기 순이익 넘겨받으면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비용 자료를 같이 넘겨받아 와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집합손익계정 설정이 되고 수익비용 마감 분계가 이루어지면서 집합손익계정에 있는 수익비용의 차액, 즉 단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재무상태표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시산표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1월부터 1월 31일 이렇게 1월 확인하고, 그 다음에 2월 확인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3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12월까지 확인해서 대차 차익이 안 생겨야 돼요. 오류가 안 뜨죠? 자, 그럼 2단계 일반전 뱀려에 가서 결산 분계할 사항을 12월 31일자로 수동 분계 항목을 분계합니다. 이렇게요. 추가 더 넣어요. 추가 더 넣고 우리가 공부한 거 지금 뜨고 있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가지고 자동 결산 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날짜를 1월부터 12월 치시고 해당되는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줘요. 이때 대손상각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 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험 보실 때는 대손상각만 이걸 이용하십시오. 필요 없는 거는 스페이스 엔터로 삭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손상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면 대손충당금 환입이고요. 그 환입은 자동 분계로 하시면 안 되고 수동 분계로 해야 되고요. 수동 분계로 하는 그 분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 분계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냥 다 넣으신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주죠. 전표 추가를 누르고 그러면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떠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시켰습니까? 그럼 예라고 합니다.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져서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분계를 한 거는요, 결차, 결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5번, 6번으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것 분계를 처리했어요. 혹시 결산자료 입력의 데이터가 만약에 입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틀렸다 그러면
다시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 치시고 기존에 분계된 게 잘못됐으면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력된 걸 삭제를 하기 위해서 결산분계 삭제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예 하시고 다시 해당되는 사항을 갖다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전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서 12월 치시고 12월 30일 현재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맨 밑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보고서는 세 가지로 지원합니다. 세 가지로 지원하는데 관리용은 우리가 볼 거고요. 제출용은 외부로 추주총회할 때 제출할 거고, 그 다음에 표준용은 법인세 신고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예. 그런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시면 다시 손익계산서에 가서 12월 이렇게 치셔서 12월 31일자에 손익계산서 작성이 되고요. 앞에서 말했던 그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넘어온 것을 확인합니다. 숫자가 똑같은지. 그 다음에 창을 닫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손익계산서에 이제 단기순이익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단기순이익이 들어온과 동시에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기 전에 이제 회사가 추가로 더 이익잉여금 처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료를 더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이 있을 경우에 10분의 1 이상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럼 작년에 쓰고 남은 임의적립금이 있다면 여기다 넣어야 돼요. 정기 임의적립금은 여기다 넣고 200이잖아요. 단기 임의적립금은 이 밑에다가 넣는 겁니다. 단기 임의적립금 만들고 싶을 거는.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요. 12월 31일 쳐볼게요. 보신과 같이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했죠. 이 손익이 집합손익이잖아요. 설정해서 손익계정을 마감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면서 손익계정이 사라진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내년에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손익계정 쪽에서 이게 지금 결산자료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계정 마감을 하기 위해서 손익계정으로 옮기는 분계가 보입니다. 이게 쭉.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없애야 되는데 손익계정 없애기 위해서 먼저 그 수익이 비용보다 이제 지금 크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대체되고요. 프로그램은 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처분되니까 그걸 즉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이게 지금 정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게 들어가요. 올해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면 내년에 가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표시가 되고요. 올해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올해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다음 연도 넘어가면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내년으로 이제 바뀌면 회계연도가 2월 이익잉여금 그 분계된 거 있죠? 여기다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 마감 후 6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마감을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마감 실행.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다음 연도에 가면 회사 등록에 가서 마감이 끝나고 나면 회계연도를 한 기수 올려가지고 다음 연도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 기수 올리면 올해의 그 재무상태표부터 이렇게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까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기 쪽으로 반영돼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정기분 재무제표의 자료는 딱 한 번만 최초 구입할 때 딱 한 번만 입력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온 결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시작해서요. 15번까지 1번부터 15번까지는 수동 결산 분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1번부터 15번까지를 분계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입력에다 넣으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민은행의 장기차입금. 자, 차입기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죠. 예. 2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일은 매년 말일이며 단기 이자 비용은 미지급 상태이다. 자, 그러면요,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시는 거죠. 예. 2억 이렇게 되겠고요. 예. 자, 이자는 이렇게 나오면 연이자율을 말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연이자율이고요. 5%. 그 다음에 이자 계산을 해보는 건데, 지금 이 돈 빌린 거에 대해서 단기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회계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7월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되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이 이자가 연 이자율이니까 절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2분의 6. 즉 1년간 이 돈을 썼으면 5%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6개월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결산 시에 반영돼야 되는 이자는 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답이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2016년 4월 1일 강동 상사의 3억 원을 2018년 3월 30일까지 대하고 연 12%의 이자를 매년 3월 30일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서상에 반영하시오. 그럼 이거는 이렇습니다. 똑같죠? 3억 쓸게요. 그냥 곱하기 12% 곱하기 보시면 이제 발생분에 대한 이자 수익을 처리해야 되는데 4월부터죠. 4월부터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9개월이죠. 1년 이자가 12%니까 9개월분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하시면 2,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발생된 이자가 있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대변에. 근데 아직 회수를 못했으니까 이제 미수 수익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미수 수익, 이자 수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씩 되겠죠.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1년부 임대로 1,20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전액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임대료로 수익 처리 안 하고 선수수익으로 지금 부채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이제 변형된 거죠. 왜? 보통 선수수익은 이제 먼저 수익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다음 연도 수익이 있으면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선수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이거든요. 얘네들 문제는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될 수도 있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발생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수익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수익 처리가 필요하니까 임대료 처리를 먼저 해야 되죠. 수익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6개월분 그 수익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년분이 1,200만 원이니까 6개월분이 600만 원이겠죠. 600만 원을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선수 수익으로 1,200 잡았으니까 미리 받은 돈이라고 해서 선수 수익 1,200만 원 잡은 것 중에서 600만 원 빼야 되죠. 이거 자기화수표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면 현금 이렇게 처리한 거거든요. 1,200에
선수 수익 1200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내년에 해당되는 선수 수익은 결산일 현재로 보면 절반만 내년에 해당된 것이죠. 내년 거 600만 원 내년 거 이제 미리 받은 것이므로 결산일자로 올해 선수 수익에서 600만 원 빼시고 그 다음에 수익 처리 하나도 안 했으니까 임대료 수익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 많이 나왔었죠. 임대료를 전부 다 회계 처리했다. 임대료를 1200만 원 잡았으니까 너무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료 중에서 올해 해당되는 600만 원 제한 나머지는 내년 거 미리 받은 거니까 임대료, 이게 선수 수익 이렇게 해서 수정분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변형돼서 처음에 부채로 잡은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세무 2급에서 더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4번 잠깐 보겠습니다. 4번이 제가 말했던 거 그거요. 예, 보통 이렇게 나오죠. 공장 건물 일부를 12개월간 임대하고 11개월 임대로 1200만 원을 전부 다 수익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임대료로 잡았다. 예.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임대료 잡았으니까 그 임대료 중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빼야 되죠. 내년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8개월분이 내년 거 미리 받은 거니까 8개월분을 빼야 돼요. 그래서 1200만 원에서 12분의 8에서 8개월분 800만 원을 빼야 되고, 그래서 올해 임대료 중에서 800을 빼고 1200에서 800 빼면 올해 거는 9, 10, 11, 12 4개월분 400만 원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800만 원 내년 거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 8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3번하고 4번 문제를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3번하고 4번을 이렇게 3번처럼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은 타입으로 나오는 게 성급비용도 그러거든요. 예. 그 다음 거 보시면 됩니다. 성급비용 그렇게 나온 거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올간 기수질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구독하고 정기구독비용으로 60만원 10월 1일에 선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액 성급비용을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기술지 책이죠. 도소인쇄비 비용 처리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전부 다 성급비용 자산 처리됐으므로 예, 올해 해당되는 비용은 10, 11, 12 3개월분은 이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니까 60만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요 15만원 15만원이 도소인쇄비 제조원가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급비용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15만원 뺀 나머지는 이제 내년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니까 15만원만 성급비용에서 빼는 거예요. 최초 성급비용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정기 구독료를 도소인쇄비로 먼저 비용 처리하는데 이렇게 자산 처리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 수정분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수정분계할 때는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왔었죠. 예.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3번하고 5번을 한번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기말 현재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기간 미경과액 4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경과액 그 내년 거 보험료 미리 준 거라는 거죠. 예, 내년 거 보험료 미리 주면 이게 성급비용이잖아요. 전액 보험료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10만원은 아직 경과가 안 됐다 그랬으니까 10만원 내년분입니다. 자, 이럴 때 보험료에서 지금 40만원을 빼야 돼요. 이게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보험료를 대변에다 쓰시고 차변에다가 내년치 보험료를 미리 줬다 그래서 성급비용 4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이렇게 변형된 거죠. 마찬가지로 선수수익도 4번처럼 많이 나온 건데 3번처럼 변형된 거고, 3번하고 5번을 A 주시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안 틀릴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10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이네요. 600만원 지급하고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이제 많이 하면 한 번에 비용 처리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험료 그
다음에 성급비용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이 문제가 바로 5번하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금액 계산은 올해 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600만원 곱하기 올해 거를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예, 3개월. 그래서 3 나누기 12, 그래서 150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150, 대변의 성급비용 150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말 황금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 500만원은 내년 3월 20일 날 만기가 도래하고 회사는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라고 그랬죠. 이러면 장기 차입금을 뭘로 바꾼다고요? 장기 차입금 빼버리고 그 자리를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처 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단기 차입금 중 주식회사 동해 외화 단기 차입금 회계 처리는 단기 차입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외화 단기 차입금을 미화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더니 이게 차입 당시에 1,000만원이었대요. 그럼 환율이 1,000원 같다는 말이죠. 차입 시에. 근데 지금 회계기간 종료일의 환율이 1,100원으로 어떻게 됐어요? 100원 올랐네요. 빌린 입장에서는 돈이 오르면 갚아야 될 돈이 더 늘어나니까 손실이 발생되죠. 그럴 때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은 100원 올랐으니까 100원 곱하기 $10,000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보겠습니다. 당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과 기말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평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 가액하고 취득 가액이 이제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올랐죠? 2,000원 올랐어. 그러면 플러스 2,000원 곱하기 2,000주. 그 다음에 얘도 2,000원 올랐네요. 얘 8,000원짜리 만원 가니까 2,000원 올랐어. 1,500주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계산하셔가지고 계산하셔서 차별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뭐다? 평가이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700만원 나옵니다. 700만원씩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 쪽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죠. 자, 장부가 1,000원짜리가 1,050이 됐네요. 결산 시에 공정가치가. 그러면 이거 분계가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되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뭐라고 돼요? 평가이익이죠. 이거 자본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500원 곱하기 1,000주 그러니까 5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만원. 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평가라고 나오면 장기간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 178번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자산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재고자산이 제품에 관한 내용이다. 감모된 수량 중 30개는 정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럼 500개 중에서 실제는 430개밖에 없으니까 70개가 감모죠. 감모 중에서 30개는 정상이고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 처리합니다.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개에서 30개 빼면 남은 건 40개잖아요. 이 40개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0개 곱하기 이 장부의 그 원가 2만원 하면 80만원이 돼요. 그러면 정답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렇게 계정과목 비정상적일 때 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80만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재고자산
제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적요란에다 8번을 넣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적요를 빼먹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팔리지 않고 감모로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이수금을 정리한다. 그럼 정리의 기본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매기 분기 말에 부가세 정리하잖아요. 3, 6, 9, 12에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써주고 대변에 있는 걸,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을 차변에 써서 정리하는 거예요. 3개월치씩 정리하는 거죠. 3개월 거. 그러면 매출세액이 나와 있는 부분, 얘가 바로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3,602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액 쪽이죠. 이게 대급금이 되겠어요. 3개월치 3,194만 5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니까 이거 뭘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매입세액이 크면 미수금을 처리하는 건데 매출세액이 크면 이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미지급 세금 이렇게 돼요.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금 잡을 수 있어요. 만약 환급액이 크면 미수금이라고 잡아야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영업의 수익 중에서 적절한 거 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원 이렇게 처리. 만원을 뺀 나머지가 미지급 세금 되겠죠.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7,000원이 많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대요. 이게 많을 경우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다고 되어 있네요. 문제 잘 봐야 되겠어요.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으니까 이거 우리가 금고 있는 현금이 적다는 말이죠. 현금이 부족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할 때 차변에다 써야 되죠. 예. 그 7,000원에 대해서 내역이 밝혀졌는데 5,000원 현금 5,000원 책상 밑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2,000원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고 그랬네요. 나머지 원인을 모르면 이게 부족분이니까 잡손실로 처리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써야 되죠. 이게 부족분이니까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옮기고 7,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책상 밑에서 확인된 거 5,000원 써주고 나머지 2,000원 뭘로 하면 되냐면 이게 부족분이니까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5,000원, 2,000원, 7,000원으로. 그 다음에 당사는 회사 홍보용 우산을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우산을 다 못 쓰고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 처리한 게 너무 많으므로 자산 처리하겠다는 말이죠. 소모품 100만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의 광고 선전비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로그램의 일반전표 입력에 가서 12월 31일 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자, 분계 설명하느라고 그 입력 과정은 잠깐 이번 동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부터인데요. 16번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분계하는 내용이거든요. 12월 31일 영업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367만원 있고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고 보통 이게 등록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고정자산 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기계는 직접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정률법이니까 정률법 공식이 어떻게 돼요?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이 취득원가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이렇게 되고 곱하기 정률입니다. 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잔존가치가 필요한데 정률은 다 구해져 있어요. 정률을 다른 말로 상각률이라고 그러죠.
0.451. 취득가액은 이렇게 되네요. 8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 그러면 8천만원에서 빼기 1,800만원 곱하기 0.451 하면 그 금액이 2,796만 2천원이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다 직접 넣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1월부터 12월 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그 문제에 나온 거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비품거 영업부 비품거는 36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 내용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에 그 비품을 클릭하고 367만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의 그 기계장치는요, 경비 밑에 일반 감가상각비의 기계장치에다가 방금 계산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을 넣으면 돼요. 2,796만 2천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무형자산 나온 거 있죠. 17번 무형자산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단기 무형자산 상각액은 1,200만원이다. 판관비로 처리하고 직접법으로 상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가서 무형자산 상각비의 개발비란에다가 1,200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 있습니다. 다음 문제.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성품 1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구매 의사를 표시한 거는 이제 팔린 것이니까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므로 이 재고는 지금 2,120만원이 아니라 이제 2,000만원이 되는 거죠. 제품은 2,000만원만 넣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넣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말해보면 기말의 원재료부터 넣어보면 기말의 원재료는 여기다가 500을 넣고 그 다음에 기말의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제공액 란에다가 결산 반영 금액 부분입니다. 1,000만원 넣고 그 다음 기말의 제품을 넣으실 때는 2,120만원에서 120만원은 팔린 것이므로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니까 2,000만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 그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프로그램 입력된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공채에다 대입해서 이거 푸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금액 해당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대손율이 1%면 수정하지 않고 만약에 이 해당되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입이기 때문에 환입 처리하는 겁니다. 환입 처리는 이제 수동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면 환입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대손충당금 안 맞는 거는 설정 않을 거는 스페이스바 엔터로 이렇게 지워야 돼요. 스페이스바 엔터로. 이거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직접 분개하라고 한 겁니다. 직접 계산해서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직접 계산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상배추금 잔액 5억에다가 곱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10만원 이렇게 하는 거니까 490만원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마찬가지로 받으러움 1억에다 곱하기 1% 빼기 80만원 하면 20만원 넣으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시험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대손율이 지문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안 나오면 설정 안 할 금액 안 하는 그 채권들은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지워버리고, 설정할 금액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놔두고 결산 반영 버튼을, 이게 음수이면은 수동으로 직접 분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손충당금 환입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분개하실 때는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넣어야 되고, 그럴 때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추계하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추계액의 5%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남아있는 퇴직급의 충당부채 잔액이 각각 200, 60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번 문제. 생산직권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노무비 밑에 퇴직급의 1200란에다가 생산직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셔가지고 1억에다가 5% 빼기 200만원 하면 30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영업직권은 판매비와 유방 관리비 퇴직급의 전입액란에다가 2억에 5% 빼기 600만원에서 400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세 전체 560만원으로 계상한다. 단 법인세 중간 인납세액은 4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법인세를 써줍니다. 그리고 중간 인납액은 조회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보실 때 조회에서 하라고 그러면 조회된 금액이 떠요. 이자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이 금액을 갖다 그대로 시험 볼 때 쓰면 돼요. 이 문제는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제시된 대로 하겠습니다. 4만원. 그 다음에 560에서 4만원을 빼요. 4만원을 뺀 나머지 556만원 이렇게 넣으면 전체 법인세 560 맞게 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선납세금에 있는 그 결산 전 금액을 보고 그대로 결산 반영 금액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는 정확하게 뜰 겁니다. 지문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지문이 우선이므로 이 문제처럼 지문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그 지문대로 넣어주셔야 되고, 나머지 추가 계상액란에는 이제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세금인데 다음 연도 낼 거예요. 전체 법인세에서 이 선납세금을 뺀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리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